네, 지금부터 제17차 바른미래당 후보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손님께 모두 말씀드립니다. 17차 최고위원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만일 유죄 판결을 된다고 하면 오늘은 국가의 수치요 또 국민 불행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야 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들이 부정 투표가 없어질 것인지 여기다 묻고 싶은 심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을 방조하고 비호했던 자유한국당을 공범이라고 볼 때 자유한국당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현재 동시에 구속이 되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는커녕 반성,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친박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던 많은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워 표를 달라고 하는 그 한나라당의 작태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사회 또 외교 안보 관련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가끔 연구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노선과 방향 또 정부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과 견해를 표방을 하게 되면 무언의 압박을 가하거나 권고를 가하고 견해와 주장을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작태라고 합니다. 특히나 전 정권에서 일했던 고위직도 아닌 실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아예 보복성 인사나 또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을 노력에 의해서 국가가 전진하고 국민이 좀 더 편안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기 진작은커녕 오히려 정치 보복으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신복지부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1년 가까이 전방위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행정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 공무원사회가 지금 복지부동 내지는 복지안동이 돼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공직사회에 대한 적폐청산이고 또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정권에 대한 봉사나 하수인이 아닙니다. 또 공무원은 그 신분이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보장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사회에 이렇게 찬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관련해가지고 신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5년 말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국회에 큰 책임이 있고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 개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기타 권력기관 개편 등등의 전면에 나서서 국민에 대해서 주장과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비자는 숨길 비자입니다. 숨어서 대통령께 보좌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이 직접 역할을 한다면 도대체 청와대의 비대화와 내각의 무기력한 관료만 가져와가지고 결국 정권의 자멸과 국민의 고통만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정부의 장관 패싱에 이은 공무원 패싱과 공무원 셀프 패싱 만연을 인해서 대한민국 국정이 소수의 운동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비서실이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국무회의도 필요가 없고 행정각부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의 역할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을 직접 한다면 법무부를 차라리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천 저거 시간 됐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경입니다. 한국 정치가 살아나려면 보수가 꼭 재건되어야 하고 보수를 재건하는 길은 정치의 자세부터 정책의 내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보수의 길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개혁 보수의 길만이 한국의 보수와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은 특히 저는 개혁 보수가 저희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개혁 보수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어제 대구 11 전투 비행단 소속 F-15K 한 대가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에 경북 칠곡 유학산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직한 최모 대위 시신은 수습되었으나 항모 중위는 아직 찾지 못해서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중희가 꼭 비상 탈출에 성공해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헬기, 또 수류탄 투척이나 이런 여러가지 군의 훈련 도중에 사망과 부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을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군이나 경찰, 소방관과 같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직한 제복을 입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에 두 가지 정책 사항을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3조 9천억 원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게 환상이고 허구라는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당은 세금 주도 성장을 위한 추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한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끝까지 원칙을 갖고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 중에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예산 1조 원은 꼭 추경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폐지 값이 지난해 말 1kg당 130원에서 불과 3-4개월 만에 1kg당 3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이것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루에 100kg을 폐지를 수집해도 13,000원 벌을 든 것이 3,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17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고 이분들의 생계가 매우 막막합니다. 우리 정책위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특히 폐지 수집 노인 문제에 대해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일본 있어서 먼저 좀. 예. 어제 오늘 신문 보면 이호 여사 경호를 경찰에 두는데 경호실에서 그런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가 중요하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네요. 이 역사상 보면 독재 국가이고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그 좋은 예가 로마 시대였고 지금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전이 복잡하고 복장이 화려하고 큰 포장을 많이 달고 다니고 경호가 센 데가 공산국가이고 독재국가. 15년이 지난 영부인한테 또 다른 특혜를 준다면 이게 우리나라 현 정치의 현주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선거에 이제 저기 벽에 보면 68-입니다. 국방부의 예를 들어보면 약방이 감초처럼 나타났던 복무기간 단축은 18개월로 어이없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도저히 이 18개월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전투력을 유지해서 전사로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기간 다 빼고 휴가기간 다 빼고 적응기간 빼버리면 얼마나 활용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7년, 10년이고 도대체 이게 상대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봉급도 또 올해 또 올려가지고 6,800억도 들었습니다. 또 이제 징병대 개정도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또 지금 공약 지킨다고 해놓고 또 이제 최근에 그 병사들도 유수지역을 뭐 검토한다는 동, 또 핸드폰을 휴대하게 한다는 동, 평일날 또 외출까지 지금 검토하는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선진국으로 그렇게 한다는 선진국.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그 수준에서 지금 안보가 있습니까? 레드라인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레드라인하고 미국의 레드라인 다르죠. 우리는 지금 45km에 떨어진 수도가 전방에서 45km입니다.
그냥 어떤 지체 시간이 없어요. 방어할 틈도 격추할 틈도 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아무리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져도 태평양상에서 다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이 저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세계 유일하게 지금 분단돼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 하루가 지금 불편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이렇게 긴장되지 않은 생활을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지금 이제 또 이 선거에 앞두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저 기획단에서는 요런 것만 다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안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방부에서 정말 신경 쓰려면 직업군인, 즉 전쟁을 수행해가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인들하고 간부들에 대한 일체 발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병사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거 정말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이거 우리 선거기획단에서 수집하는 TF라도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실체를 밝혀서 국민들하고 우리 저 박수선 의원님 잘 말씀하셨대요. 아주 우선 먹기 좋은 꽃감 계속 주니까 국민들은 모르고 받아 드시고 당뇨병 걸려서 종합병동 됩니다 나라가. 이거도 우리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수집해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예, 제가 이번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원순 부장이 이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의 공범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불병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수 잘 아시죠? 이게 서울시 물인데요. 이 아리수가 이번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의 한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전국에 이 각 시에서 생산하는 이 병입수들이 있는데요. 아리수 중량이 용량 기준 중량이 다른 시보다 50%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50% 더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이 50% 더 들어가면은 플라스틱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50% 더 들어가고 플라스틱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50% 더 나오고요. 나중에 처리할 때도 그만큼 쓰레기가 50%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유독 서울시만 50% 무거워요. 딴 거는 다 14, 15g, 13g짜리도 있고 이거만 19g입니다. 그리고 용량 350ml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이 라벨입니다. 비닐로 된 라벨인데 아리수는 본드로 이거 붙여놨어요. 이 본드로 붙여놓으면 불량 재활용병이라고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 본드라서 잘 안 보여서 제가 검은색 사인펜 칠해놨는데요. 이 본드를 칠해놓으면 이 병 자체가 재활용이 어렵고 이걸 섞었을 때 이 본드가 다른 병에 묻으면 다른 플라스틱 병들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재활용하려면 양잿물을 써가지고 이걸 녹여야 됩니다. 그러면 양잿물이 또 폐수로 나가서 식수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이 병입수는 어떤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K-워터라고 수자원공사 물인데요. K-워터는 이 비닐이 이렇게 쫙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본드가 없어요. 이거는 재활용업체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저도 이 본드 못 칠하게 법도 발의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보자가요. 서울시에 이걸 시정하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끝까지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제가 볼 때 무슨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여기 이 비닐 플라스틱 대란에 공범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요. 이 몇 년 동안 이 불량 재활용 안 되는 불량 이 병입수를 쓴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비리 사실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GM 노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GM 쇠파이프 노조원들 전원 후속 중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쇠파이프 폭력 노조에 국민 세금 한 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노동자가 아니라 깡패들입니다. 성과급 지급 연기했다고 50여 명의 GM 노조원들이 쇠파이프 들고 사장실을 찾아가서 보안문을 부수고 서랍장과 의자, 책상 등을 파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성과급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건데 노조가 솔선수범해서 성과급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일단 회사부터 살리자고 해야 될 판국에 어디 사장실을 들어가서 쇠파이프 들고 폭력을 행사합니까? 한국 GM 노조는요 적폐 중에 적폐 노조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걸 다 조사를 했는데 GM 노조 간부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30여 명이 사법 처리가 되고 9명인가가 구속이 됐어요. 노조 위원장 집 다락에서 현금 다발이 나오는 그런 노조입니다. 이 GM 노조가. 이런 노조에 정말 국민 세금 한 번 들어가는 게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GM 노조한테 세금 지원하는 게 들어오면 국회는 끝까지 막을 겁니다. 이번에 검찰 이 쇠파이프 GM 노조원 모조리 잡아가지고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천 최고. 지금 그 날인 711호 피납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월 26일 날 아프리카 가나에 피납되어서 지금 오리무 중인데 이 청해부대가 만들어진 지가 2009년이고 또 2014년에 4년 전에 가나 해역에서 마린 711호가 피납됐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도 만들어지고 과거의 경험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급속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저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왕좌왕 오락가락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국방부 소관이고 외교부 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매뉴얼이 이미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청와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딱 한 가지 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청해부대 문무대함함을 즉시 급파해라. 그 문무대함함 도착하는 시점이 앞으로 12분입니다. 4월 16일 날 그 지역에 도착한다. 과연 이게 정부의 현장 대응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라는 게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미 가나 해역에 해적이 나타나서 그 청해부대를 만들고 또 청해부대가 거기에 파견이 돼서 그러한 거기에서 국민 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긴급 재난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국민한테 소상히 밝혀주시고 피납 선원들 구출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국민한테 직접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국제기구 전문가 집단 주변국가의 외교 등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이미 났었는데 안 났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적 세력에 대한 엄중한 대처 마련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3조 9천억 원의 정부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청년 일자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 환상과 호구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당론 반대를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추경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본 예산에 일자리 사업의 추진 사항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왔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어렵게 할 수가 없다라든지 전혀 설명이 없고, 또 경제 위기 지역에 지원을 한다고 할 때도 특히 군산 지역의 GM은 왜 망했는지 그 실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실사 자료를 국회에 내놓으면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 사업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에서 그걸로 인한 기존 재직자와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추경은 한시 대책으로 2021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부적합하다. 그러면 향후에 금년 본 예산 때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으로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 기가 막힌 것은 뒤에 살짝 끼워놓은 지역 인프라 기간 도로를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을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으로 돈을 정말 선심성으로 투입하면서 지역 챙기기에 나섭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왜곡된 선거 지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이어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예프의 부담으로 9박 10일간 부적절한 시차를 다녀온 것 이외에 2014년에 한국거래소도 피감기관이죠. 부담으로 우즈베키스탄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 다 자신의 보좌진, 한 번은 여비서, 한 번은 보좌관을 대동했습니다. 전례가 별로 없는 일이죠. 또 두 번 다 피감기관의 직업까지 수행해서 데려갔습니다. 이건 황제 출장입니다. 두 번 다 출장 목적이 국회 차원의 지원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2014년 10월 국감 때 한국정책금융공사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투자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출장비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퇴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끝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보도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